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7분의 발표 말씀을 들었는데요. 먼저 발표자들께서 5분, 이제 2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셨고 5분 계신데 서로 뭐 질문 실상이나 이런 예, 제가 먼저 모르는 게 많은 저부터 윤 대표님께 말씀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 내부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리소송 제도에 대해서 제일로 제가 이제 사실 잘 실행할 때 잘 짜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도입이 된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말이 대리소송이지 국가가 상인을 대리해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해서 국내적으로는 쌍방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위험이 있어서 좀 어렵던데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외 소송만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법에 이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메모해 놓은 게 또 이게 보면 이제 승소했을 때는 내가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라든지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국가가 대리를 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리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보면 좀 뭐 잘 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상을 해주는 거 내가 만약 소송 비용을 이제 국가가 이 부분은 좀 더 한 게 근본적으로 이게 기업이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졌을 때는 침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질문 드리는 게 중에 유태규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가 이제 그 지식재산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걱정은 이게 됐을 때 진짜로 모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현재 보험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을 해야지만 비즈니스가 작동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런 거는 뭐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 아까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그때 조사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리소송제는 사실은 이제 뭐 개념적인 컨셉만 잠깐 오늘 발표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가 정면으로 나서는 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공적 기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반민 반간 뭐 이런 어떤 기구가 돼야 될 거고 공식적으로 국가가 공적 기구라고 해서 국가기관이 아니고 약간 공공성을 지닌 민간기관 뭐 이런 정도가 뭔가 실제 주체로서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상 부분은 아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은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한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사실 뭐 가능성을 점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확실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시작한 것들의 운영의 묘를 통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게 국가 정책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고 그것을 잘 운영을 운영을 했을 때 국가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능성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한테 필요하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뭐 그 정도의 좀 말도 어떻게 보면 브로드하고 정확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IP 보험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사고율이라는 거는 영업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율이라는 거는 오픈을 극도로 끌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율을 저희가 알아낼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산업 구조, 그 산업 구조별 발전 상태,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사고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과감한 제도와 뭐 사업, 그다음에 예산을 연계해서 국내 가입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는 방법이 가장 전공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고율이나 어떤 상황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은 이제 사고율 얘기는 아니고요. 그 모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 이 비즈니스가 작동될 수 있는가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있으신가 그 질문이었고, 사실 그 중소기업계 최근에 보험 정책보험으로 해서 성공 비슷하게 잘 활성화되는 게 매출채권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실제로 이제 기신보에서 기보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했다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서 좀 모수가 보여지면 이거를 인가할까요? 허가할까요? 정책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런 숫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좀 더 훨씬 더 저쪽에서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 그 포럼 위원들하고 비공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윤상경 대표님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저기 사실 듣고 싶은 말을 사실 좀 듣기가 힘들었는데, 뭐냐면 그 윤상경 대표님이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이 보면 맞춤형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쭉 하셨어요. 쭉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서 제가 약간 그 이해하기 힘든 점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다른 정부 부처들이나 다른 이런 공공기관에서 모두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대의 명분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윤상경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컨설팅 업체 같이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미 뭐 이렇게 이를테면 기성복 같이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의 유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들을 쭉 상품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일방으로 뿌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여쭤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모임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 그 윤상경 대표님 하신 거 하고 제 발표한 거 하고 좀 왠지 좀 접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저기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여기 있는 윤상경 대표님이 그 190 콜센터를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발표 자료에 보면 저기 마지막에 저기 16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IP R&D 정보 분석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그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발표한 거에 보면 그 상담 DB 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제목만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면은 좀 발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질문은 아니고 그냥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거기 상담 창구 190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우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원스톱 서비스, 뭐 창구 단위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보면은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는데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그 원스톱
창구를 일어나 시켜가지고 거기만 제출을 하면은 공장을 일사천리로 다 지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공장을 원래는 원스톱 창구가 생기기 전에는 한 100군데 정도 승인을 받으러 쫓아다녔어야 되는데 원스톱 창구가 생기고 나서 101군데가 늘어났다 이런. 결국은 개별적으로 또 쫓아다닐 거는 다 쫓아다니고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거기가 한 군데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자칫하면은 이 창구 단위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특히 I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 나면은 바로 그냥 지식 없이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이게 지금 I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단순 상담하고 전문 상담으로 나눠놨지만 이게 아주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실제 여기 상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교육을 시켰고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대응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 그런 인력들을 과연 그 창구에 걸려오는 상담을 다 대응할 만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인력을 얼마만큼 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까지 시스템화를 할 때 잘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고객들의 불만을 정말 단일화가 되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희 윤한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저기 인력 교육이나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이유가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인력 교육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교육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만 제가 했는데 실제로 만일에 이걸 워킹하도록 돌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100개의 창구가 있는데 101개가 된다. 그것도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요 정책의 뭐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보니까 그런 전화번호도 112하고 119로 다 통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개만 그러니까 전화번호 너무 많다고 다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또 새로운 또 전화번호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또 그런 생각이 또 살짝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된 것 중에서 가장 손에 잡히는 제안이 지금 추 박사님 제안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거는 실행 단계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다산 콜센터 저희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지 그 114에 물어봐갖고 별 이상한 거 물어보는 강남이 이런 거 그 전화를 누군가 직접 대응을 해준다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은 그 국세청에 126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 고급 정보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예? 단계별로 딱 전문가가 바로 그러니까 일반 상담자가 딱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가 국세청 직원이 돼버려져요 연결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입된다 그러면 가장 효과 높은 게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실 거 마이크 드리면은요. 그 소속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진행하는 중소기업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무역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수출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제가 이제 그 맡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현장의 그 필드에 뛰는 입장에서 기업들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신 중에서 사실 가장 제가 이제 공감이 갔던 그 부분이 우리 그 추 연구위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윤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정보 그 서비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부분이 이제 두 주제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IP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들 돕고자 해서 많은 그 지원 시책들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인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의 규모나 전문성 차원에서 쉽게 억세스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좀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결 방법으로 이제 얘기하신 이제 우리 그 추 연구위원님 얘기하신 얘기도 좋은 아이디어고, 또 아까 이쪽에 그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우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뭐 국민 세금들 그 저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들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이런 기관에서 저런 기관에서 그 많은 보약들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약의 종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들은 다 다르죠. 다른데 물론 중복된 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보약은 많이 만드는데 그 보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그 전문위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부의 지원 시책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게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포탈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플랫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포탈을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특허청에서 포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IP 지원 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원 시책을 생산하는 그 여러 기관들은 각 그 기관 각각이 그 포탈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IP 이 등록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면 등록이라는 그 메뉴 밑에다가 각 기관들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 대한 그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라는 메뉴 밑에 각 기관들이 뭐 유사한 게 있다면은 역시 좀 집어넣어서 그 중소기업들이 그 해당 플랫폼 내지는 포털이라는 거기에 들어왔을 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금 만드는 그 지원 시책들은 물론 이제 홈페이지도 각 기관마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드 카피인 책으로도 발행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 정부의 지원 제도라는 거는 예산이 떨어지면 스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없다가도 뭐 하반기에 만들 수도 있고 9월부터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마 오히려 하드 카피보다는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추 연구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콜센터로 활용하기에는 그 콜센터에 응대하는 사람의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수시로 바뀌는 정책, 새로 나오는 정책, 이걸 다시 인식하고 배우는 이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콜센터 운영은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콜센터 자체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해결책은 당연히 안 되고, 윤상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 제공을 하는 플랫폼 또한 하나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송 대리제를 할 때 누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가, 그다음에 누가 어느 정도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어느 분야에 갖고 있는가라는 정보, 이런 것들도 일반 기업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센터, 그다음에 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보 플랫폼, 그다음에 그런 소송 대리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의 관리와 운용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하나의 그 정책 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서로 시너지를 가지는 것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소기업연구원의 전용훈 실장입니다. 오늘 유 박사님, 윤한술 대표님, 엄부영 박사님 세 분과 관련된 건데요. 그 보험제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대리 소송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1년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 더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산출된 기술들이 이제 IP로 연결이 돼서 우리 국내에 이제 새롭게 글로벌로 나가면 대부분 특허에 걸리거나 또 소송에 걸리면 포기해 버립니다. 어차피 내 돈 들여서 연구한 게 아니고 국가 돈으로 연구한 거니까 포기해 버리고, 최근에 어떤 기업도 하나 기술 개발해서 특허 냈는데 미국의 대기업이 유사하게 따라 했는데도 소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그 아까 우리 엄보영 박사님 기술 보호 차원에서도 보험이 필요하고 소송 대리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정부 돈으로 1조 원을 투입이 된 거니까 국부 유출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개방에 따라서 애국 기업이 이렇게 오는 방어 전략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어도 정부 돈이 투입된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과 소송 대리, 기술 보호가 같이 엮어서 이거를 제도화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 연구 기관이 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잘 만들어도 매년 1조 원의 기술 개발 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소송에서 지거나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간세청에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해서 NGO에서 통일관계 사무총장 맡고 있는 이명아 박사입니다. 말씀드린 거 저 이제 IP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층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을 어떤 레벨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아까 누구죠? 엄 박사께서 실태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맞춰가지고 해서 저 이 자료 쭉 보니까 좀 더 현장에서 아까 그 유 박사님 얘기하시는 그 상담 창구 일원화 하자는 거 그게 좋은데, 현장에서 상담 창구 일원화를 현실 가능한 것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엄 박사가 얘기한 그 레벨별로 맞춰서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셋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간세청에서는 제가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 팀장도 했었고, 저기 밀수 인료 신고 센터 있죠, 거기 팀장도 했었고, 제가 IPR 관련해서 조사과장 하고 현장에서 저기 그 통관 지원과장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 경계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유출됐는데 뭐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와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신 박사님인가요? 일본의 사례 얘기했잖아요. 거의 현장에서 경찰하고 세관도 나오죠, 단속. 그렇죠. 그래서 엄 박사께서는 그런 얘기 좀 싫어서 경찰이나 세관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 박사님 글을 보니까 원스톱으로 해서 하나 모아자 하는데, 거기 그 책의 6페이지에 지식재산 정보 원천에 보니까요, 이건 전부 다 이렇게 거대 레벨에 있는 상위 그 상층부만 있지 집행 라인에 있는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간세청에서는 필드 라인에서 자동차로 가면 모터도 아니고 바퀴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하고 접속해서 아주 긴박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 콜센터 하는 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 하는데, 아까 그 저기 말씀하신 거랑 얘기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전 사후로 해가지고요, 소송이나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저기 관련 양자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해도요, 협상에서 왜 국가가 개입하냐 해서 문제 많죠. 그런 거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소송하고 저기 앞전에는 행정하고 따로 해가지고 제도적인 면에서 잘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싱글 시스템 하는데 그거 뭐 하다 그러는데, 그 서양에서는 우리 WCO에서 싱글 시스템에서 우리 간세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관련되는 부서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협조를 하고, 우리도 전화를 받으면요, 저한테도 전화 수시로 와요. 그 경험 많은 직원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콜센터 전화 오면은 콜센터 전화 못 받아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바로 핵심부터에다 알려줘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다 얘기 듣고 이거는 우리 간세청 얘기고 이건 끊어서 이거는 저기 경찰청에다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건 특허청 가세요. 이건 산자부 가세요. 무슨 과까지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전화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럼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 확실하게 찝어주면 나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층위가 그 일선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전혀 반영 안 된다고 아까 어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정책 제안에서 이게 그 우리 그 엄 박사가 중소기업 기출 유출 현황 및 시사점을 시발로 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맞춤형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발전 방향은 디렉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업한 다음에 우선 지금 가능한 한 처음부터 전부 다 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올 오브 나싱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상담 창구를 이론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그 절박한 중소기업이 어떤 문제인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외국식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소기업은 사실 동아시아에서 많이 이렇게 챌린지 받고 있는데 미국 가서 뭐 한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다급한 것처럼 해서 하면은 그 우선 중소기업에서 아 우리를 진짜 도와주고 있고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와야지 정부 돈을 예산을 집어넣어도 되지 안 그러면은 뭐 정부 예산이 뭐 합니까 이렇게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 사후로 나누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콜센터나 그 밀수단속센터 하다 보니까 이거 단속은 사후 단계고요. 그다음에 소송은 더 그 잊어버린 그거를 회복하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만 걸리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으로 예방 단계에서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읽어봐도 아까 엄 박사가 지적했지만 중소기업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요 중소기업에서 그 보완이 안 되는 이유가 직원들한테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 IP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낮아서 그죠. 그리고 온도도 낮고 하니까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처음부터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해서 저기 안 되는 거는 흘러나오는 문제는 나중에 보험으로 간다든가 소송으로 간다든가 하면 국부가 유출될 리 없잖아요.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뭐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 국부에 이렇게 국부가 흘러나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제가 IP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담당 공무원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저희 뭐 정책 입안한다든지 제안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분 계십니까? 박사님 뭐 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도 오늘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때는 그 국내 측면만 많이 봤었는데 오늘 제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해외 분쟁이라던가 그 사후 대책하고 연결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년이나 뭐 공동 연구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윤 대표님 그 제안하신 내용이 좋아서인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윤 대표님하고 잠깐 그 공동 연구하면서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요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현재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세팅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은 이제 특정 기업들이 와서 뭔가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 기술을 한번 진단을 해보신대요. 그래서 이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빨리 처분하고 처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그 갖고 있는 기업 풀 내에서 적당한 기업과 매칭을 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식의 제안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작년 중진공이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IP 진단이나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진공이 제안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그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일단 1년에 한 10개 정도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좀 이렇게 정부 그 지원 사업 자금으로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제공하는 걸 시도를 해보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 수출 쪽 기관이나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 지원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입 단계에서 일부 좀 적용을 해보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좀 이렇게 확대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7월에 뭐 이 공동 포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4개월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뭐 오늘 포럼이 뭐 한국 중소기업 뭐 지식재산 경쟁력을 위한 어떤 뭐 논의 장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포럼 위원들이 뭐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산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영국에 이렇게 다 잘 아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교류를 하고 서로 인식들을 높이는 장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으로서 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또 중소기업 연구원의 공동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발표 준비를 해줬던 분들께 가장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